당신이 자꾸 아픈 진짜 이유는 혈관을 의심하라. 한동하 한의사 분께서 이 책을 쓰신 것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별다른 증상은 없어요. 우리 몸에는 신경이 없어서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있다. 바로 손톱과 머리카락이다. 그래서 손톱을 깎거나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어떤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들은 신경세포가 없이 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때를 밀면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도 각질세포 또한 죽은 세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적당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불편함을 느껴서 질병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중에서 촉각은 피부나 점막에서 느껴지는 자극으로 만져지거나 쪼이는 느낌을 구별하고 차고 뜨거운 온도차를 느끼고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구별하게 된다. 이러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온도나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각을 표현한다. 아프다라는 표현은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있으면 나타나는 통증 감각이다. 가렵다는 느낌도 목에 물리거나 아토피 피부염같이 염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가려운 느낌은 통증 감각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벼운 자극은 가려운 것으로 느끼고 보다 강한 자극은 통증으로 느낀다. 피부를 가볍게 건드리면 간지럽지만은 세게 긁으면 아픈 것과 같다. 지끈거린다, 조인다, 소름이 돋는다 등 감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감각은 우리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한다. 그런데 혈관에는 확장과 수축을 담당하는 신경은 있지만은 통증을 일으키는 감각신경이 없다. 간혹 수액을 맞을 때에 혈관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혈관 자체 신경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 혈관 주위의 온도나 압력을 느끼는 신경으로부터의 감각이다. 만약에 혈관 자체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혈류나 혈압을 느끼며 아주 불편하게 살겠지만 통증이라는 신호 덕분에 치명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쌓였을 때 이상 감각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혈관에 신경이 없다는 것은 건강만 놓고 본다면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앞서 우리 몸의 혈관은 70% 정도가 막힐 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성동맥조차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몇 개의 작은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옆으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혈액을 공급해 주기도 한다. 고맙기는 하지만 미리 가벼운 신호라도 보내준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할 텐데 아쉽다. 관성동맥은 생명의 주축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심근경색에 의한 증상이 밖으로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심장의 관성동맥이 상당 부분 막히면 가슴을 쪼이고 짓누르듯 한 통증이 나타나고 누가 발로 가슴을 밟는 것 같다거나 체한 것 같다고도 한다. 특히나 왼쪽, 왼팔 쪽으로 통증이 퍼지기도 한다. 이때는 응급 상황으로 자칫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는 관성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근육세포가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장을 관리하는 혈관의 보상작용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초기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이 아닐 수 없다. 고혈압 또한 초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병을 키우는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동맥경화증이나 버거시 병처럼 심각한 혈관병도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다. 있어도 왜 이러지 하다가 바로 사라지는 일상적인 증상이기에 감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병을 키워간다. 차거나 저린 부위를 주물러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증상은 금세 없어진다. 그러다가 불현듯 반복해서 나타난다. 어느 날 아파서 잠을 설치거나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는 통증을 경험하고서야 병원을 방문한다.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불보듯 뻔하다. 여전히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담배를 피우며 손발이 차거나
자주 절인다면 해당 부위는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최악의 경우에 통증을 느낀 지 몇 주 만에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해진다.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들은 곧바로 죽어가기 때문이다. 막히고 살찐 혈관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혈관은 진정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혈관 환절기와 겨울에 특히 위험한 까닭은 혈관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한다. 날씨가 더우면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흘려서 열을 발산하고 추운 날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체온을 빼앗기는 것을 먹는다. 이러한 반응은 자율신경계 관여에서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나 날씨가 차가운 겨울철에는 적응력이 떨어져서 더욱 문제가 된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갑자기 확장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그래서 혈관 안에서는 혈류의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혈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겨울로 접어들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뇌혈관이나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아서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갑자기 수축된 혈관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져서 기형이 있는 뇌혈관이 터지기도 한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추워지기 시작하는 늦가을과 겨울에 부고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외출할 때 보온에 신경을 쓰자. 심장마비는 주로 아침과 오전에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의 과도한 수축을 불러올 수 있어서 아침 운동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혈관 질환은 환절기나 겨울철에만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혈관에 염증성 병변이 있다면 무더운 여름철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상처가 잘 안 낫고 곱는 경우가 다반사다. 간단한 수술이라도 여름보다 겨울이 좋은 이유는 여름철에는 상처가 쉽게 드나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의 보도나 일상에서 찬 겨울만 되면 혈관 건강에 적신호를 켜지만 사실 혈관은 모든 계절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계절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 적응력을 높이는 것은 자율신경 기능을 강화해서 차가운 자극과 더운 자극 모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이해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운동이다. 운동, 유산소 운동, 심폐 기능을 좋게 하고 혈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살찐 혈관으로 심하는 질환들. 대사증후군이라네요. 대사증후군. 예전에는 중년이 되면서 나타나는 질병들을 성인병이라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도 많이 발병하고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 잘못된 식생활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생활습관병은 모두 대사와 관련된 질환들로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에는 통풍성 관절염도 많이 생긴다. 특히 복부 비만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징후로 활동량이 적은 사무직 회사원이나 전업주부에게 대사증후군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운동이 부족하고 회식이 잦은 사람에게 복부 비만이 쉽게 생긴다. 전업주부의 경우도 육아와 집안일 때문에 운동이 아닌 가사 노동에 시달리느라 때맞춰 식사를 못하거나 특히 남은 밥을 먹는 과식 습관 때문에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는 까닭은 육식과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소구화된 식습관과 관련이 크다. 역사적으로 동물성 식사를 즐겼던 서양 인간과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은 작은 식물성 식품에 맞게 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양인의 식습관을 따라가면서 복부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복부 비만이 생기면 복강 내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데 이렇게 되면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혈당을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긴다. 더불어 혈관이 수축해서 고혈압이 생기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지는 고일증이 생기게 된다. 중성지방도 높아져서 간에 중성지방이 많이 끼기 때문에 지방간도 생긴다. 과다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지방간도 흔히 이어지는 증상 가운데 하나다. 기저병이라고 불리는 통풍도 흔한데 동물의 간이나 내장 등 푸린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여산이 관절에 침착하면서 관절염이 생긴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다면 심혈관이나 뇌혈관 문제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암 사망률보다도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봤을 때 대사증후군의 시작인 복부 비만 환자들은 배 안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담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복부 비만부터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증상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4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는 평소 건강했고 검진 건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근데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술자리가 늘더니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몸무게도 1년 만에 7kg이나 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합병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환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으로 현재는 복부 비만이 좋아지면서 다른 질환들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가볍게 걷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살은 빼지 않는다. 몇 살 빼기 위해서는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뛰는 것이 가장 좋다. 최소 30분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 차로 이동하지 말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자.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보다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유산소 운동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근본이다. 음식 조절도 중요하다. 특히 탄수화물과 과다한 육류, 지방,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2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 음료를 많이 먹는데 대사증후군이 어릴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안다면 청소년의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요즘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운동할 시간은 엄두도 못 내고 밤늦게 귀가해서 야식을 먹고 바로 자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보면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 성인들의 대사증후군 발병률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보양식품 문제도 문제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몸에 좋다면 곰 발바닥에서 불개미까지 안 먹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 기가 부족했거나 처방했던 인삼이 요즘은 홍삼으로 만들어져 아무나 먹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다. 홍삼은 자신의 체질과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열이 많은 고혈압 환자에게 홍삼은 폭약고에 불을 지피는 결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고혈압 환자의 아이들도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열체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인삼이나 홍삼은 신중하게 처방해야 한다. 요즘은 온 동네 아이들이 홍삼을 밥이나 물처럼 먹고 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가 심해지기도 하고 코피가 나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피부에 열이 몰려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한다. 홍삼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몸보신을 위한다며 동물성 보양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보약도 체질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데 집어넣기만 한다면 실한 것을 더욱 실하게 만들어 막히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사장애를 일으킨다. 요즘은 부족해서 생기는 병보다 너무 넘쳐나서 생기는 병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중풍으로 주위에서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간혹 들었는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오던 사람이라면 그럴 사람이 아닐 텐데 의아스럽고 맨날 술 담배에 가루를 임삼고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라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기도 한다. 어쨌든 중풍은 마치 바람이 휙 하고 불듯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나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중풍은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간혹 뇌졸중이라고 잘못 읽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중풍은 증상이긴 하나 뇌에 갑자기 바람이 적중했다고 해서 뇌졸중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뇌혈관에 갑자기 찾아온 병을 통틀어 중풍이라고 한다. 그 중에 혈관이 터진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고 혈관이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고 한다. 뇌출혈과 뇌경색이 나타나는 상황은 좀 다르다. 화가 나서 말다툼하거나 싸움을 할 때는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많다. 간혹 성관계를 하다가 사망하는 복상사도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가 원인이다. 반면에 자고 있거나 조용히 쉬고 있을 때 혈관 안의 찌꺼기가 혈관을 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경색이 올 수 있다. 중풍을 일으키는 3대 위험 인자가 있다. 이것은 피하면 중풍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다. 게다가 담배를 피우면 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위험성이 확 오른다. 이후 3대 질병은 심장병을 일으켜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는 원인과 똑같아. 예전에는 고혈압이 많아서 뇌출혈이 많았지만 요즘은 비교적 고혈압 관리가 잘 돼서 뇌출혈은 적다. 그러나 식습관 문제로 피 속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가 많아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환자가 늘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혈관이 살찌고 막히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뇌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뇌에 없다. 이미 뇌혈관까지 오기 이전의 혈관의 동맥경화증, 즉 사근경화증이 생긴 것이 원인이다. 동맥경화증은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데 대부분 콜레스테롤 덩어리다. 이것이 떨어져서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라는 중풍이 발생한다.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성동맥을 막으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 동맥경화증은 팔다리 혈관에 생겨서 팔다리를 썩게 하기도 하고 목 부위 경동맥이 생기는 경우에 뇌경색의 위험을 높인다. 간혹 뇌혈관에 작은 풍선처럼 혈관이 부풀어 있는 혈관 기형이 발견된다면 언제라도 뇌혈관이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혈압이 높으면 더 쉽게 터질 수가 있다. 손톱 뿌리 부분의 모세혈관을 관찰해도 중풍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알 수 있다. 중풍에 걸릴 환자는 말초 모세혈관뿐만 아니라 이미 온몸이 앓고 있다. 중풍이 오면 가장 먼저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60대 중반의 어느 여성 환자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20년 정도 알아왔다. 나름대로 관리를 잘한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폐경이 되면서 살이 부쩍 많이 쪘다. 그러는 어느 날 아침 식사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국에 간을 보려고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리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증상이 있었다. 걱정이 돼서 부랴부랴 병원을 갔더니 왼쪽 대뇌 혈관이 막혀서 나타난 대뇌 경색이었다. 원인은 폐경 이후에 늘어난 몸무게와 당뇨병, 고지혈증이었다. 이처럼 중풍 증상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뒷골이 아파하면서 한쪽으로 주저앉기도 한다. 마비 증상은 문제가 되는 뇌혈관의 반대쪽에 작용한다. 왼쪽 뇌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다.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신경이 뒷골 부위에서 반대로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골에 중풍이 오면 양쪽 팔다리가 모두 마비되기도 한다. 마비와 함께 간혹 감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중풍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에 어느 중추가 있다. 왼손잡이라도 3분의 2는 왼쪽 뇌에 있다. 그래서 왼쪽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면서 말을 알아듣거나 말을 하는데 장애가 생긴다. 간혹 문제가 되는 부위에 따라서 글을 읽거나 쓰는 것도 안 된다. 중풍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마비가 아니라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갑자기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인 경우도 있다. 이것은 뒤통수 부위에 중풍이 오면 나타난다.
역시 증상은 좌우 반대이다. 중풍은 치매를 일으키기도 한다. 중풍이 여러 번 재발하면 뇌혈관의 전반적인 문제로 혈관 치매를 앓게 된다. 그래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틈만 나면 울거나 웃는 심한 감정 기복이 나타난다. 집안에 중풍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면 중풍을 의심할 수 있지만 마비 증상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경우도 있다. 혈압이 높거나 뇌출혈일 경우에 두통이 먼저 생길 수 있다. 이때의 두통은 제조막하라는 부위에 뇌출혈이 생기면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극심하게 나타난다. 어지럼증은 숨골이나 소뇌의 중풍이 올 때 나타나고 간혹 서 있을 때 균형을 못 잡기도 한다. 평소에 잦은 두통이 있었다면 중풍과 관련이 없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또한 갑자기 빙빙 돌고 토할 것 같다가 머리를 기대면 좋아지는 경우는 중풍이 아니라 중이염 등 귓속 질환인 경우도 많다. 후배 중에 대학 때부터 커플인 한의사 부부가 있다. 이들은 대학 병원 수련 기간 동안에 심각한 중풍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그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중풍에 걸리면 함께 죽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중풍 환자의 실상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그런 생각을 다 했겠는가. 중풍 치료는 일단 급성기를 무사히 넘긴다 할지라도 장기간 운동 재활이나 욕창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위에서 말한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악화되지 않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면 된다. 틈만 나면 날을 새고 과라를 일삼으며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당신, 게다가 최악의 원인인 흡연까지 하고 있다면 이미 요조이다. 동물성 지방과 역식 인스턴트 식품은 줄이고 녹황색 채소, 견과류, 잡곡밥 등 식이섬유와 식물성 기름을 많이 섭취하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도 중풍이 쉽게 온다.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로 땀을 너무 많이 빼거나 무더운 곳에서 장시간 일을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풍을 예방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다.